회색빛 도시 위로 무겁게 내리는 빗줄기.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대로변은 우산들의 물결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빌딩 숲이면 낡은 가로등 하나가 위태롭게 깜빡이는 좁은 골목 입구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물살을 가르듯 골목 어귀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정갈하게 다듬어진 구두가 무릉덩이를 조심스럽게 밟았다. 뒤이어 수행 비서가 펼쳐든 커다란 검은 우산이 쏟아지는 비를 막아섰다. 우산의 주인은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재벌 회장 강진혁이었다. 그의 곁에는 1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들 민우가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서 있었다. 그들 앞 낡은 리어카 한 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가 오면 공기 중에 번지는 특유의 눅눅한 냄새를 뚫고 고소하고 달콤한 붕어빵 굽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리어카 안에서는 앳된 얼굴의 여고생 은하가 무거운 무쇠틀을 연신 뒤집고 있었다. 은하의 교복 소매는 이미 반쯤 젖어 있었고 이마에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방울들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진혁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비 내리는 골목 풍경을 응시했다. 무언가 회상에 젖은 듯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민우가 갑자기 은하를 가리키며 입을 뗐다. 아빠, 저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그 한마디는 마치 마법처럼 비 오는 길거리의 소음을 지워버렸다. 쏟아지는 빗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도 일순간 멈춘 듯했다. 진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3년 전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난 아내. 민우에게는 얼굴조차 희미해진 기억 속에만 남은 엄마였다.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료했고 그 안에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붕어빵을 굽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낡은 후드 집업을 교복 위에 걸치고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는 소녀. 은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자신 앞에 멈춰선 고급 구두와 커다란 우산을 이미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짐짓 모르는 척 틀 안의 팥 앙금을 고르는 데만 집중했다. 괜히 눈이라도 마주치면 오늘 장사가 더 안 될 거야. 은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비 오는 날 고급 차를 타고 나타난 사람들은 보통 자신 같은 노점상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괜히 시선이 닿았다가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라는 날선 질타가 돌아올까 두려웠다. 그녀에게 이 리어카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다. 생존 그 자체였다. 하지만 민우의 시선은 끈질겼다. 아이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것처럼 은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비에 젖은 옆머리, 붕어빵을 담아낼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그리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할 때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진혁 또한 얼어붙은 채 은하를 응시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다. 죽은 아내의 고등학생 시절이 살아 돌아온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빠, 진짜 엄마 맞지? 엄마가 여기서 붕어빵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민우가 진혁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재촉했다. 진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우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비는 더욱 거세졌고 따끈한 붕어빵이 담긴 붉은 봉투에서 피어나는 온기만이 이 기묘한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하의 하루는 남들보다 서너 시간 일찍 시작된다. 새벽 4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낡은 자취방의 알람 소리가 울리면 은하는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조간신문을 챙겨 들고
빌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폐가 아려오지만 한 장당 몇십 원의 수수료가 쌓여 동생의 학원비가 되고 밀린 월세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은하는 멈출 수 없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 하나로 아침을 때우고 학교로 향한다. 수업 시간 칠판 위로 흘러가는 수학 공식들은 은하에게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자느니 새로 산 립틴트 색깔이 어떻다느니 하는 수다를 떨 때 은하는 연습장 귀퉁이에 오늘 사야 할 밀가루와 팥 앙금의 가격을 계산하곤 했다. 종례종이 울리기가 무섭게 은하는 가방을 메고 달린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화려한 학원가가 아니다. 시장 구석에 세워둔 낡은 리어카 앞이다. 학생, 오늘도 혼자야? 비도 오는데 좀 쉬지 그래. 리어카를 세팅하는 은하를 보며 옆집 반찬 가게 할머니가 안타까운 듯 말을 건넸다. 은하는 짐짓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할머니. 익숙해요. 비 오는 날이 원래 더 따끈한 게 당기잖아요. 은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을 켤 때마다 은하의 마음 한구석은 시큰거렸다. 다른 친구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은하는 20kg 넘는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 팥 앙금을 저었다. 손끝에는 항상 반죽의 끈적임과 탄내가 배어 있었다. 가끔 같은 학교 친구들이 지나갈 때면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다. 혹시라도 비웃음을 살까봐 혹은 동정을 받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남겨진 어린 남동생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이 낡은 리어카에서 나오는 짤랑거리는 동전들 뿐이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몸이 10배는 더 무겁다. 빗물이 반죽에 들어가지 않게 가림막을 치고 눅눅해진 종이 봉투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손님은 줄어들고 기름 냄새는 옷에 더 깊게 배어든다. 은하는 찬바람에 곱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생각했다.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냥 남들처럼 공부하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싶다. 그때였다. 한 대의 검은 차가 멈춰서고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고급스러운 우산 아래 작은 아이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한 것은 아이가 던진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라는 말은 은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엄마. 그 단어는 은하가 매일 밤 일기장에 적어 내려가다 결국 눈물로 지워버리는 가장 아픈 단어였다. 은하는 더욱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이 아이의 엄마일 리도, 이 화려한 세계에 이뤄낼 리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비 오는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아 하루를 견뎌내는 18소녀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맑은 눈동자와 그 곁에 선 남자의 무거운 침묵이 은하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붕어빵 하나를 봉투에 담았다. 은하는 억지로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다. 하지만 리어카의 좁은 지붕을 타고 흐르는 빗물 사이로 보이는 저 고급스러운 구두와 아이의 작은 신발은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눈가에 맴돌았다. 강진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죽은 아내의 모습이 은하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이목구비의 유사함이 아니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면서도 잃지 않는 특유의 단단한 눈빛, 그리고 곤란한 상황에서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는 작은 습관까지 모든 것이 닮아 있었다. 저기 학생. 진혁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은하에게 닿았다.
은하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가까이서 마주한 남자의 얼굴은 차가워 보이면서도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내 붕어빵 사시려고요? 진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있는 대로 다 주겠나? 은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지금 남은 게 20개는 넘을 텐데 전부 다요? 네, 전부요. 그리고 저 아이가 실례를 범했다면 사과하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학생을 보고 잠시 착각을 한 모양이군. 진혁의 사과에 은하는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은하는 서둘러 붕어빵을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눅눅해지지 않게 종이 봉투의 입구를 살짝 열어두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민우는 그동안 우산 밖으로 손을 뻗어 은하의 리어카 끝자락을 만져보려 했다. 아이의 눈에는 이 초라한 리어카가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진혁은 그런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당기며 은하의 손마디를 보았다. 찬물에 불어 터진 듯 붉게 상한 손등, 그리고 군데군데 화상 자국들. 진혁의 가슴 속 어딘가가 찌릿하게 저려왔다. 학생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학교 다닐 시간 아닌가?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지만 은하에게는 가시처럼 다가왔다. 은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학교 끝나고 하는 거예요. 생활비 벌어야 하거든요. 그 짧은 대답 뒤에는 수많은 밤의 눈물과 배고픔이 숨겨져 있었다. 진혁은 자신이 누려온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 소녀의 현실 앞에 묘한 부채감을 느꼈다. 그는 지갑에서 빳빳한 신사임당 지폐 몇 장을 꺼내 내밀었다. 붕어빵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네. 빗길에 조심해서 들어가요. 아니요. 이건 너무 많아요. 전 제값만 받아요. 은하는 단호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낡은 가방을 뒤져 거스름돈을 찾아내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은하의 손끝이 진혁의 뜨거운 손바닥에 닿았다가 순식간에 떨어졌다. 그 짧은 찰나의 접촉에서 진혁은 은하가 견디고 있는 추위를 고스란히 느꼈다. 진혁이 차에 올라탄 뒤에도 민우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은하를 바라봤다. 차가 서서히 멀어지자 은하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빗소리가 다시 크게 들려왔다. 엄마라니. 은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누군가의 엄마를 닮았다는 말이 이토록 가슴 아픈 칭찬이 될 줄은 몰랐다.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던 남자의 그 기묘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 은하는 텅 빈 리어카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오늘의 이 만남이 자신의 고단한 삶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그녀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은하는 젖은 운동화를 끌며 집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유난히 길고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아까 남자가 건넸던 차마 다 돌려주지 못한 따뜻한 온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집무실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눈앞의 서류 뭉치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빗속에서 붕어빵을 굽던 그 소녀의 잔상만이 가득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어제 그 골목에 있던 학생에 대해 좀 알아봐줘. 옆에 서 있던 김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노점상 학생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이유라도. 민우가 그 학생을 보고 엄마라고 하더군. 나 역시 놀랐어. 단순한 닮은 꼴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그리고 진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 아이의 처지가 꽤 좋지 않아 보이더군. 진혁의 명령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몇 시간 뒤 김 비서가 들고 온 보고서에는 은하의 짧지만 가혹한 생애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은하의 부모님은 2년 전 연쇄 추돌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남겨진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남동생 서진뿐이었다. 친척들은 유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하나둘 등을 돌렸고 은하는 16의 나이에 가장이 되었다. 새벽 배달, 방과 후 노점상, 주말 주방 보조까지 은하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빈틈없게 짜여 있었다. 진혁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은하가 다니는 학교는 진혁의 재단이 운영하는 성운고등학교였다. 자신이 만든 장학재단이 바로 곁에 있었음에도 정작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그 그늘 아래에서 숨가쁘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은하는 학교 도서관 구석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며 그녀는 물로 허기를 달랬다. 점심값을 아껴 서진이의 문제집을 사줘야 했기 때문이다. 야, 은하. 너 어제 웬 외제차 아저씨랑 얘기하는 거 봤다? 누구야? 혹시 스폰서 뭐 그런 거 아니야? 반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무리의 아이들이 은하의 책상을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은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단어장에 집중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와, 대답 없는 거 봐. 진짜인가 보네. 너 붕어빵 판다고 불쌍한 척하더니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있었네. 은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내 인생에 관심 꺼. 너희가 붕어빵 한 개라도 팔아보고 하는 소리야? 남의 고통이 너희 장난감이냐고. 은하의 서슬 퍼런 기세에 아이들은 주춤하며 물러났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긴 뒤였다. 화장실로 달려간 은하는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 학교를 마친 은하는 어김없이 리어카로 향했다. 그런데 리어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익숙한 검은 세단이 먼저 와 있었다. 그리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리어카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민우가 보였다. 누나. 민우가 은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은하는 당황하며 아이를 안아들었다. 민우야, 여기서 뭐해? 아빠는 어디 가시고? 아빠는 차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나 누나 보고 싶어서 어젯밤에 잠도 안 잤어요. 아이의 순수한 고백에 은하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살짝 녹아내렸다. 그때 차 문이 열리고 진혁이 걸어 나왔다. 어제와는 달리 정장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위엄은 여전했다. 신뢰가 많군요. 아이가 하도 가보고 싶다고 해서요. 진혁은 은하의 눈가에 남은 붉은 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은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은하 학생,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우리 재단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해 주세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어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 단단한 자존심이 자네를 버티게 한다는 것도. 하지만 가끔은 혼자 짊어지기엔 세상이 너무 춥지 않나요? 특히 오늘처럼 찬 바람이 부는 날에는. 진혁의 말은
은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은하는 리어카의 가스통을 연결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두세 개가 맞닿은 이 작은 골목에서 차가운 금속, 리어카와 따뜻한 엔진 소리가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진혁은 은하의 옆에 서서 그녀가 반죽을 붓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마치 그녀의 고단한 세계를 온전히 이해해 보려는 사람처럼 진혁은 은하의 리어카 곁에 서서 그녀가 구워내는 붕어빵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은하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와 그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낡은 목걸이 펜던트에 머물러 있었다. 펜던트는 낡아 빛이 바랬지만 그 문양만큼은 진혁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다. 그것은 진혁의 죽은 아내 수진이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디자인이자 그녀가 직접 스케치해 세상에 단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연결된 심장 문양이었다. 진혁의 눈빛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목걸이 혹시 어디서 난 건가요? 은하는 붕어빵을 뒤집던 손을 멈추고 제 가슴께를 만졌다. 아, 이거요?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에도 이걸 하고 계셨대요. 아빠랑 커플로 맞춘 거라고 하셨는데 아빠 거는 사고 현장에서 잃어버렸나 봐요. 은하의 담담한 고백은 진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3년 전 수진이 사고를 당했던 그날, 그녀는 진혁에게 줄 깜짝 선물을 사러 가던 길이었다. 그리고 그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던 대형 연쇄 추돌 사고. 진혁은 사고 조사를 통해 자신의 아내가 운전하던 차량을 가장 먼저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가 은하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까진 파헤치지 못했다. 진혁은 그날의 사고 기록을 다시 떠올렸다. 당시 경찰은 트럭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결론 지으려 했다. 유족이었던 진혁은 그 이상의 진실을 파헤치지 않았다. 그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하의 목걸이를 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진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오늘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은수를 만나기로 했어. 은수가 예쁜 딸을 낳았다고 자랑하더라. 우리 민우랑 친구 시켜주면 좋겠다. 은하의 어머니 이름은 이은수였다. 진혁의 아내 수진과 은하의 어머니 은수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단짝 친구였다. 그리고 사고 당일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은하의 아버지는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다. 수진의 차 브레이크가 파손되어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녀를 막기 위해 자신의 트럭을 몸으로 던진 것이었다. 진혁은 무너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자신이 증오하거나 혹은 무관심했던 그가의 트럭의 주인이 사실은 자신의 아내를 구하려 했던 은인이었다. 그리고 그 은인의 딸이 지금 눈앞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붕어빵을 굽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처참하게 만들었다.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졌어요. 은하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왔다. 진혁은 은하의 가녀린 어깨를 바라보며 속으로 절규했다. 내가 너를 이제야 찾았구나.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며 보낸 그 시간 동안 너는 이 차가운 거리에서 혼자 울고 있었구나.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은하의 손을 맞잡았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은하는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진혁의 손에서 전해지는 진심 어린 떨림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은하야,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진혁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은하는 영문을 모른 채 그를 바라보았다. 왜 이 낯선 재벌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왜 자신을 보며 사죄의 눈물을 흘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다. 민우는 아빠의 눈물을 보며 은하의 옷자락을 꼭 쥐었다. 아빠, 왜 울어? 누나 이제 우리랑 같이 가는 거야? 엄마가 가지 말라고 우는 거야? 진혁은 민우를 품에 안고 은하를 똑바로 응시했다. 은하야, 내 부모님과 내 아내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 이제 내가 내 보호자가 되어주마. 아니, 그건 내 의무이자 권리야. 더 이상 이 추운 곳에서 혼자 서 있지 마라. 은하는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쏟아지는 진실의 무게와 자신에게 내밀어진 구원의 손길. 그녀는 자신의 낡은 리어카와 진혁의 화려한 세단을 번갈아 보았다. 평생을 가난과 싸워온 그녀에게 이 제안은 꿈만 같으면서도 두려운 현실이었다. 그날 밤 진혁의 집으로 초대된 은하와 남동생 서진. 으리으리한 저택의 거실 한복판에는 은하의 목걸이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수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은하는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을 보며 깨달았다. 민우가 왜 자신을 보고 엄마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이 모든 우연이 필연처럼 엮여 있었는지를.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다. 진혁의 저택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진혁의 약혼자이자 수진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던 야심가 최희주였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있는 은하를 발견하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진혁 씨, 이 천박한 냄새 나는 애들은 누구죠? 설마 이 애들이 그 죽은 여자의 흔적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은하는 희주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츠러들었지만 곧이어 진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최희주, 입 조심해요. 이 아이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당신이 함부로 입에 담을 사람이 아니야. 은하와 희주의 시선이 허공에서 충돌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소녀와 모든 것을 가진 여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진혁의 보호 아래 은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는 찰나, 은하의 가방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안에는 은하의 아버지가 사고 직전 남긴 진혁의 기업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리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은하의 아버지는 단순히 사고를 막으려 했던 은인이었을까? 아니면 진혁의 회사가 감추려 했던 거대한 비밀을 알고 있던 목격자였을까? 희주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힐끗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탐욕과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진혁 회장의 저택에 발을 들인 은하와 서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낡은 반지하 자취방의 모든 살림을 합쳐도 이 저택의 거실에 놓인 장식품 하나 갓도 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서진은 눈이 휘둥그레져 넓은 정원과 웅장한 계단을 뛰어다녔고 은하는 그 모든 호화로움 앞에서 죄인처럼 위축되었다. 진혁은 은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은하야, 이곳은 이제 내 집이야. 내 엄마가 이곳에 와서 웃으며 수진이와 수다를 떨었을 거야. 너도 편안하게 지내렴. 하지만 은하에게 편안함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배정된 방은 저택 내에서도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지만 은하는 푹신한 침대보다 차가운 바닥이 더 익숙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후드 집업을 입고 방 한구석에 앉아 이 모든 것이 꿈일까 두려워했다. 첫 번째 시련은 세탁이었다. 은하는 짐을 정리하다가 자신이 즐겨 입던 낡은 교복과 후드 집업을 세탁실에 가져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은하의 옷을 마치 오염물 취급하는 가정부의 싸늘한 시선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가씨, 그건 세탁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다른 옷들에 오염될 수도 있어요. 이미 저희가 준비해둔 옷들이 있으니 그걸 입으세요. 은하는 자신의 옷이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듯 취급당하는 것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의 자존심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곤두섰다. 진혁은 은하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곧바로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과 성운 패션의 수석 디자이너를 저택으로 불러들였다. 목표는 단 하나, 재벌가 상속녀의 이미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은하를 만드는 것이었다. 은하의 옷장에는 몇 년을 입어도 닳지 않을 것 같던 낡은 교복 대신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들이 가득 채워졌다. 헐렁하고 실용적인 옷 대신 몸의 선을 살리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명품 의상들이 은하에게 입혀졌다. 처음에는 어색함에 몸둘 바를 몰랐던 은하였다. 비싼 옷을 입고 혹시라도 얼룩을 묻힐까봐 온몸이 경직되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그녀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붕어빵 리어카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가난한 은하가 아닌 꼿꼿한 어깨와 당당한 눈빛을 가진 강 회장의 딸 같은 모습이 비쳤다. 외적인 변신이 끝났다면 이제는 내면을 채울 차례였다. 진혁은 재벌가 자제들이 다니는 최고급 매너 스쿨 교사를 저택으로 초빙했다. 은하는 악몽 같았던 에티켓 수업에 돌입했다. 식사 예절 숟가락 대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법, 20가지가 넘는 식기류의 용도를 익히는 것은 고역이었다. 붕어빵을 맨손으로 집어먹던 은하에게는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접시를 긁는 소리, 한 번의 교사의 싸늘한 눈빛이 꽂혔다. 네, 아저씨. 대신 예, 회장님, 응 대신 예를 사용하는 등 어투를 교정받았다. 당당하되 오만하지 않게, 친절하되 가볍지 않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구두 신는 법이었다. 은하는 편한 운동화나 낡은 장화만 신었었다.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저택의 대리석 복도를 걷는 것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발목이 꺾여 넘어지기 일쑤였고 그녀의 발은 물집과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어느 날 밤 혼자 방에서 발을 치료하고 있는 은하를 민우가 발견했다. 누나, 신발 아파? 왜 자꾸 아픈 신발 신어? 은하는 민우를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우야, 이 신발을 신어야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 이 세계에서는 이 아픈 신발이 나를 지켜주는 무기 같은 거란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은하의 변신이 절정에 달한 날은 성운고등학교 개교 기념 무도회였다. 진혁은 이 자리를 통해 은하를 공식적으로 재벌가의 일원으로 선언하기로 했다. 은하가 저택의 웅장한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몸에 꼭 맞는 디자이너 드레스와 완벽한 자세는 며칠 전 붕어빵을 굽던 소녀라고는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무도회장 입구에서 은하를 마주친 것은 그녀를 괴롭혔던 학교 친구들과 진혁의 약혼녀 최희주였다. 희주는 은하의 완벽한 변신에 놀랐지만 이내 냉소를 흘렸다. 겨우 며칠 훈련받았다고 흙 속에 묻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줄 아나 봐. 천박한 붕어빵 냄새는 여전히 가릴 수 없을 텐데. 바로 그때 진혁이 은하의 손을 잡고 무도회장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소개합니다. 내 아내의 가장 소중한 친구의 딸이자 앞으로 이 강진혁의 보호를 받게 될 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은하를 환영해 주십시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은하는 꼿꼿한 자세로 희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움츠러든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비밀과 함께 이 화려한 전쟁터에 발을 디딘 것이다.
은하가 무도회장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새로운 주인공으로 거듭나던 그 시각, 최희주는 은하의 방에 잠입해 있었다. 은하가 가장 아끼던 낡은 가방, 그 안 깊숙이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수첩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희주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강진혁이라는 거물과 죽은 수진의 그늘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그 낡은 종이 뭉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마침내 수첩을 손에 넣은 희주의 눈이 번득였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고 당일의 기록뿐만 아니라 강진혁의 부친이자 전임 회장이 주도했던 불법 비자금 조성 경로와 이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은하의 아버지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당시 회사의 회계팀에서 근무하며 정의를 위해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희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진혁, 내가 감싸고 도는 그 계집애의 아버지가 사실은 내 집안을 무너뜨리려던 배신자였다면 그래도 내가 그 애를 사랑할 수 있을까? 유리성 위에 만찬. 무도회가 끝난 뒤 진혁의 저택에서 열린 프라이빗 만찬 자리.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희주는 우아하게 와인 잔을 기울이며 은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은하는 진혁의 곁에서 낯선 호화로움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희주의 서늘한 시선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은하 양, 아니 이제 은하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희주가 입을 뗐다. 그런데 아가씨, 돌아가신 아버님이 참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붕어빵이나 굽던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치밀한 기록가셨던 모양이에요. 진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희주씨, 그게 무슨 소리요? 희주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은하의 수첩을 꺼내 식탁 위로 내던졌다. 낡고 해진 수첩이 은색 식기들 사이로 볼품없이 떨어졌다. 은하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게 왜 내 손에 있어? 당장 돌려줘. 은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희주는 차갑게 가로막았다. 진혁 씨, 이 수첩 내용을 보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당신 아내 수진 씨가 죽던 날 은하의 아버지는 사고를 막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검찰에 증거를 넘기러 가던 길에 수진 씨 차와 마주친 거라고요. 결국 당신 가문을 파멸시키려던 집안의 딸을 지금 당신 손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만찬장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드러나는 선친의 과오와 은하 아버지의 고뇌가 그를 옥죄었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진혁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아니에요. 저희 아빠는 나쁜 분이 아니었어요. 엄마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게 민우 엄마와 우리 엄마의 우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닥쳐. 희주가 소리를 질렀다. 배신은 배신일 뿐이야. 진혁 씨, 이 애는 당신 곁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수첩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성운 그룹은 끝이에요. 당장 이 애를 내쫓고 수첩을 태워버려야 해요.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희주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갔다. 변신 과정을 통해 배운 우아한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진실의 힘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아니, 태워야 할 건 이 수첩이 아니라 당신의 그 추악한 욕망이야. 은하의 목소리가 떨림없이 울려 퍼졌다. 우리 아빠는 배신자가 아니었어. 당신들이 만든 이 가짜 왕국을 진짜로 만들고 싶어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 당신은 이 수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진실 때문에 당신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사라질까봐 겁나는 거잖아. 진혁은 수첩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희주가 아닌 은하의 손을 꼭 잡았다. 희주 씨, 당신이 틀렸어요. 수진이가 왜 사고 당일 은하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지 이제야 알겠군요. 수진이는 내 아버지의 잘못을 알고 있었고 은하의 아버지와 함께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던 거예요. 그들은 배신자가 아니라 이 회사의 마지막 양심이었어요. 진혁은 희주에게 차갑게 선언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파혼입니다. 당신이 훔친 이 수첩은 내일 아침 내 손으로 직접 검찰에 제출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내가 다 짊어지고 새로 시작하겠어요. 은하와 함께. 희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텅 빈 거실에는 진혁과 은하, 그리고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민우만이 남았다. 진혁의 파격적인 양심 선언으로 성운 그룹은 유례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 사진들은 진혁을 몰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파혼의 수치심과 권력을 향한 집착으로 미쳐버린 최희주가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검찰에 제출하기로 한 수첩의 원본,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 숨겨진 암호키를 빼앗기 위해 최후의 도박을 감행했다. 방과 후 은하를 기다리던 서진의 앞에 검은 밴 한 대가 멈춰섰다. 서진아, 누나가 급한 일이 생겨서 아저씨랑 같이 가자고 하네. 낯익은 비서의 얼굴에 서진은 의심 없이 차에 올랐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집에 돌아온 은하는 텅 빈 서진의 방과 책상 위에 놓여진 싸늘한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수첩 원본을 가지고 폐항구 7번 창고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면 동생의 목숨은 없다. 은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붕어빵을 구우며 눈물 흘리던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진혁에게 연락했고 진혁은 자신의 개인 경호팀과 함께 은밀한 구출 작전을 설계했다. 사선을 넘어서 구출 작전.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인천의 폐항구. 낡은 창고들 사이로 파도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은하는 진혁이 건넨 특수통신 이어폰을 머리카락 속에 숨긴 채 품속에 수첩을 안고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왔니? 겁도 없이 정말 혼자 왔네. 창고 2층 난간에서 희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옆에는 겁에 질린 서진이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묶여 있었다. 서진아. 은하가 소리쳤지만 희주의 고용된 용병들이 은하의 앞을 가로막았다. 수첩부터 던져. 검사한테 넘기기 전에 내 눈앞에서 태워버려야겠으니까. 은하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이 수첩 마지막 페이지의 암호 당신은 절대 못 풀어. 이건 우리 아빠와 진혁 아저씨의 아내 수진 아주머니만 아는 방식이니까. 서진이를 풀어주면 암호를 푸는 법을 가르쳐주지. 그 순간 창고 천장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진혁의 경호팀이 로프를 타고 하강했다. 지금이야. 진혁의 외침과 함께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섬광탄이 터지며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진혁은 직접 희주가 있는 2층 난간으로 뛰어올랐다. 희주는 당황하며 서진을 인질로 잡으려 했으나 은하가 리어카를 끌며 단련된 억척스러운 완력으로 용병의 팔을 뿌리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내 동생 손대지 마. 은하는 희주의 손목을 낚아챘고 두 여자는 난간 끝에서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밑에서는 진혁이 용병들을 제압하며 소리쳤다. 은하야, 위험해. 뒤로 물러나. 하지만 희주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은하를 밀어붙였다. 너만 없었어도, 그 잘난 수첩만 없었어도 난 성운의 주인이 됐어.
희주가 숨겨둔 단검을 꺼내 휘두르려던 찰나 은하는 에티켓 수업에서 배운 균형 잡기를 역으로 이용해 희주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다. 하이힐을 신고도 흐트러짐 없던 연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희주는 비명을 지르며 난간 아래 설치된 안전 그물망 위로 추락했고 진혁은 재빨리 서진의 결박을 풀었다. 누나. 서진이 은하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은하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최희주와 관련 이사진들은 납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던 은하와 진혁은 마침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펼쳤다. 서진은 옆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민우는 은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스르르 눈을 감고 있었다. 그곳에는 숫자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야. 진혁이 나열된 숫자들을 특정 좌표와 대조해 보더니 안색이 변했다. 은하야, 이건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내 어머니가 함께 묻어두었던 성운 재단에 진짜 설립 취지서가 숨겨진 위치야. 은하는 놀란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혁은 천천히 설명했다. 비자금을 폭로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 내 아버지와 수지는 그 비자금을 환수해 전국의 결식아동과 너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진짜 장학 재단으로 돌려놓을 계획을 세웠던 거야. 은하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따뜻한 세상을 꿈꾸셨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네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서요. 진혁은 은하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이어가자. 내가 리어카에서 만들던 붕어빵의 온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데워주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거야.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다음 날 진혁과 은하는 수첩에 적힌 좌표를 따라 한적한 교회의 낡은 창고를 찾아갔다. 먼지가 가득한 창고 한 구석, 오래된 금고 안에는 두 여자가 함께 작성한 설립 취지서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어머니 은수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사랑하는 은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엄마와 아빠는 너희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은하야. 엄마와 수진 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약속했어. 언젠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자고. 내 아빠도 진혁 오빠도 그 꿈을 함께 했지.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때론 추했어.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와 민우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거든. 은하야, 내가 힘들 때 이것만 기억해줘.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건 외면하는 마음이야. 엄마는 내가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랄 거라 믿어. 그리고 언젠가 수진 언니의 아들, 민우를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서로를 알아봐 주렴.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엄마가. 은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오열했다. 진혁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두 엄마가 남긴 따뜻한 필연이었다. 몇 달 뒤 성운 그룹의 본사 앞, 낡은 리어카 대신 은수 마이너스 수진 장학재단의 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은하가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그 곁을 민우와 서진이 웃으며 따랐다. 진혁은 회장직을 내려놓고 재단 이사장으로 새 출발을 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비자금은 모두 환수되어 재단의 기금이 되었다. 성운그룹은 투명 경영으로 재탄생했고 오히려 주가는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은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그녀는 재단의 홍보대사이자 장학생 멘토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직접 찾아다녔다. 어느 비 오는 날 은하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이번에는 고급 세단이 아닌 재단 로고가 새겨진 따뜻한 밴을 타고 그녀는 예전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리어카를 끌고 나온 한 소년을 발견했다. 은하는 우산을 펴고 소년에게 다가갔다. 학생, 붕어빵 있는 대로 다 주겠니? 소년은 놀란 눈으로 은하를 올려다봤다. 네, 전부요? 하지만 지금 20개나. 응, 전부. 그리고 내일부터 학교 끝나고 우리 재단에 들러.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게. 붕어빵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야. 생존 때문이 아니라. 은하는 소년의 손에 명함과 함께 따뜻한 붕어빵 값을 쥐어주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누나 저 같은 애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나도 너와 똑같았거든. 그리고 누군가 나를 구해줬어. 은하는 소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3년 전 민우가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듯이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은하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 지었다. 책상 위에는 민우가 그린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림 속에는 진혁, 은하, 민우, 서진, 그리고 하늘에서 미소 짓는 수진과 은수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은하 누나. 민우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우리 엄마가 누나 엄마랑 함께 만든 재단 이야기. 선생님이 엄청 칭찬하셨어. 그래. 민우 잘했네. 은하는 민우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진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하야, 오늘 새로 선발된 장학생 명단이야. 내가 직접 골라봐. 은하는 명단을 받아들고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읽어내려갔다. 붕어빵을 팔던 소년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다. 회장님 아니 아빠. 은하가 진혁을 불렀다. 진혁은 놀란 듯 은하를 바라봤다. 방금 뭐라고 했니? 아빠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되죠? 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은하를 꼭 껴안았다. 그럼 우리 딸 민우와 서진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네 사람은 햇살이 쏟아지는 사무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쳤고 무지개가 떠올랐다. 은하는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잔혹하지만 그 안에서도 따뜻한 기적은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기적은 누군가의 용기와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1년 후 은하는 대학에 입학했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그녀는 방학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어느 날 은하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붕어빵을 팔던 시절 입었던 후드 집업과 낡은 운동화가 들어있었다. 은하는 그것들을 꺼내 만져보았다. 거칠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배어 있었다. 이건 버리지 말자. 은하는 그것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다짐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밖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하 누나, 붕어빵 사러 가자. 우리 함께 먹던 그 골목 붕어빵. 은하는 웃으며 달려나갔다. 비는 그쳤지만 붕어빵의 따뜻한 온기는 여전히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후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의문의 시선이 있었다.
체포된 이 사진 뒤에 숨어있던 진짜 흑막 강진혁의 숙부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전화를 걸었다. 이제 2라운드 시작이지. 그 아이가 가진 수첩의 진짜 뒷면을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은수와 수진이 감춘 건 비자금만이 아니었어. 진짜 보물은 따로 있지.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은하는 과연 부모님의 유산을 지켜내고 진정한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더 거대한 음모와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는 시즌 2. 비밀의 유산편을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면 빠른 신일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